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프린트 잘,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자, 다 다운받았으면 선생님 해설 강의 열심히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보면 순서가, 선생님이 이거 PDF 파일로 만들면서 합쳤는데 순서가 뭐지? 이거부터 나올 거예요. 노새 두 마리부터. 왜 그러지? 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책에서 시작은 상처가 더 꽃이다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더 꽃이다. 이 부분을 먼저 펼치고 여러분들은 한 네 번째 정도에 나오겠죠? 네 번째 정도에 나오는 상처가 더 꽃이다부터 먼저 같이 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거 같이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막 쑥쑥쑥 올라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다음 중 맞는 말은 O에 그리고 틀린 말은 X에 표시하시오. 자, 볼게요. 상처가 더 꽃이다는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을 대조하여 대상을 강조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어린 매화나무하고 고목의 모습을 대조한 거. 어디에 나와 있지? 1행과 2행에서 나와 있었죠. 자, 여기에 주제가 뭐였지? 아름답고 고귀한 상처. 즉, 고목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훨씬 더 아름다워. 외적으로만 예쁜 어린 매화나무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매화나무는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400년 된 고목은 뭘 가지고 있었지? 상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린 매화나무는 꽃이 피느라 한창이었고 400년 된 고목은 꽃이 지느라 한창이었는데 어떻게? 구경꾼들은 고목에 더 몰려서 있었죠. 자, 두 어린 매화나무와 400년 된 고목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고통을 이겨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바로 400년 된 고목을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네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상처가 더 꽃이다는 화자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이거 뭐예요? 화자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과 그리고 겉에 드러난 표현을 서로 반대로 표현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반어법이라고 하죠. 속마음은 사실은 내가 너 싫어! 이면서 속마음은 싫어 인데 어때? 겉으로는 나 뭐 그거 좋아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면 또 반대로 나는 좋아 인데 겉으로는 싫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겉하고 속을 서로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상처가 더 꽃이다 에서 반어법이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X가 되겠네요. 대신 뭐가 나왔지? 겉에 있는 표현 간에 서로 모순 충돌이 일어나지만 속에는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그게 뭐였죠? 바로 역설법이 되겠죠? 역설법이 드러나 있었죠. 어디에 드러나 있었습니까? 시에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상처야말로 더 꼬신 것을 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 있었죠. 자, 상처는 어때요? 안 좋은 거죠? 마이너스죠. 꽃은 어때요? 좋은 거죠? beautiful. 그죠? 좋은 거죠? 플러스죠. 두 개가 어때요?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죠. 상처 안 좋은 거 하고 꽃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상의 충돌이 일어나죠. 하지만 안에 속에 뭘 담고 있지? 진리를 담고 있잖아. 바로 상처야말로 더 꼬신 것을 이라는 표현에서 상처야말로 정말 좋은 거다. 상처는 좋은 거야. 자, 그것을 봤을 때 의미가 뭐가 있지?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정말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답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어법이 아니라 역설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상처가 더 꽃이다 에서는 도치법을 사용해서 고목의 상처가 나는 향기의 강렬함을 강조하고 있다. 향기의 강렬함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에서 이런 도치법이 나와 있었죠? 역시 맨 마지막에는 18행에서 나와 있었죠. 어디?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그 구경꾼들이 상처를 막 만져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약간 변태였죠? 구경꾼들의 변태였어요. 그래서 만져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하면서 어때?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표현이겠니?
상처의 향기 진동하겠지죠. 근데 앞뒤 말을 바꿔서 표현을 했죠. 이런 것을 도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뒤에 있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거였죠. 나는 밥을 먹는다 라고 하면 그래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밥을 먹는다 나는 이라고 한다면 밥을 먹고는 있는데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내가 먹고 있구나 하고 뒤에 있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딘동하겠지 상처의 향기라고 한다면 바로 상처의 향기라는 부분이 강조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맞는 표현이겠네요. 도치법을 써서 뒤에 상처의 향기를 강조하고 있다. 자, 상처가 더 꽃이다. 예, 화자는 새 진물이 번지고 있는 고목의 모습을 보며 고목의 고통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상처가 더 꽃이다의 화자는 새 진물이 번지고 있는 고목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진물이 뭐라 그랬죠? 상처. 여러분 상처 어떻게 나요? 아프죠? 와우 아파요. 상처가 났을 때 어때요? 나중에 나으려고 위에 이제 상처를 덮어는 것이 생기죠. 상처가 이제 아물려고 그 위에 딱지가 않잖아요. 상처하고 딱지 사이에 찐득찐득 그게 뭐였죠? 진물이겠죠. 그러니까 진물이 있다는 것은 고목이 진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상처가 한번 생겼다는 거지. 근데 또 새로운 진물이 또 생기고 있다고 시에서 나타나 있죠. 그 얘기는 어때? 또 다시 상처가 또 생겼다는 거 아니야. 아하, 그렇죠? 자, 그러니까 새 진물이 번지고 있다는 것은 상처가 생기고 또 생겼네. 그러니까 고목이 어때요? 지금까지도 아프고 있구나. 고목의 고통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상처가 더 꽃이다. 예, 화자는 구경꾼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경꾼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자, 바로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고 만지며 향기를 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자, 누가 하고 있다? 구경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고 만지고 향기를 맡고 있는 변태 같은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고? 화자가 보고 이제 심미적인 인식을 느끼게 된 거죠. 고목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이겨낸 그 상처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시인이 그런 이제 심미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멀리서 이제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처가 더 꽃이다 에서는 무엇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했다. 자, 운율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 말에서 느껴지는 리듬감이라고 했었죠. 리듬감을 어떻게 만들어지지? 바로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리듬감이 느껴지죠? 운율이 느껴지죠? 여러분 막 랩할 때 그렇죠? 같은 말을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이 되잖아요. 말에서 리듬감이 느껴지잖아요. 말에서 흥겨움이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운율은요 같은 거를 반복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었습니까? 고라는 표현을 반복을 하고 있었죠. 어디에서 나왔었지? 바로 이제 한 1, 2, 3, 4, 4연하고 4연에서 5연까지 나왔었죠.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이렇게 고가 반복이 됐죠. 방금 래퍼 같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율을 만든다. 자, 상체야말로 더 꽃인 것을에서는 자, 시인의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뭐가 들어가겠지? 바로 고목의 상처가 아름답다는 시인의 심미적 인식이 담겨져 있죠. 이거 누가 하고 있었다고? 고목의 상처가 만지고 바라보고 향기를 맡고 있는 건 구경꾼들이고 그것을 멀리서 화자가 바라보면서 와, 고목의 상처가 훨씬 더 아름다운 거구나.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훨씬 더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시인이 심미적 인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다음은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서 키워를 쓰시오. 자, 문학은요,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관한 심미적 인식이 형상화된 바로 무엇입니까? 언어 예술이 된 거죠. 그렇죠? 작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인식을요, 어디다가 표현한다?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형상화는 눈에 이제 드러나 보이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지? 글로 쓰잖아. 그죠? 글로 써서 신비적인 인식을 나타내서 드러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언어예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작가는 자신이 경험에서 얻은 무엇을 작품으로 형성했습니까? 방금 얘기했죠?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심미적 인식을 작품으로 형상화해서 독자와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읽은 독자는 다른 독자와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죠. 자, 독자는요,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작가 또는 또 다른 독자와 심미적인 인식을요, 그러니까 작가가 심미적 인식을 가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을 해요. 뭐 작품을 누가 읽어요? 독자가 읽어요. 읽은 것에 그치지 않죠. 읽으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거를 파악을 하죠. 그러면서 누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죠? 다른 독자, 이 글을 읽은, 이 문화작품을 읽은 다른 독자와 같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공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소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자,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문화작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얘도 이해하고요. 친구도 이해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했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문화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하는 거지?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찰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것을 받아들여서 반성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받아들여서 이제 반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선생님 시간에 성찰을 한번 해보세요. 반성하고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국어 시간에 잘하고 있었는가? 자, 그 다음에 뒤로 상처가 더 것이다. 두 번째 강의를 같이 봅시다. 역시 OX 문제예요. 1번 상처가 더 꽃이다 에서는 고목의 상처를 시각적, 청각적, 공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자, 일단 어떻게 표현할지 고목의 상처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심미적인 인식이라는 것을 알겠죠? 시인이 이런 것을 깨달았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지? 고목의 상처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했죠? 처음에 시각적인 심상으로 나타냈죠. 눈에 보이는 게 시각이었죠. 시각은 맞는 거네. 어느 부분에서 드러나 있었지? 자, 어느 부분이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뭐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뭐 알겠죠?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였다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커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하는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고목의 상처를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시각적인 심상으로 드러내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청각적인 거 있었습니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상처의 소리. 그런 거 없었죠? 귀에 들리는 거 없었죠? 대신 뭐가 있었지? 바로 촉각적인 심상이 있었죠. 촉각적인 것은 만져보는 거죠? 감각이죠? 어디에 드러나 있었지?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누가? 구경꾼들이 그 부분에서 나타나 있었죠. 자, 그리고 공감각적 이런 거 나와 있었습니까? 안 나와 있었습니까? 안 나와 있었죠. 공감각적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심상이 이쪽 심상에서 저쪽 심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심상을 청각적인 심상으로 옮겨가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종소리가 노랗다 뭐 이런 식으로. 종소리는 뭐예요? 청각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노랗다. 바로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두 가지 심상을 같이 섞어서 자, 어때요? 종소리라는 것이 색깔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을 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공감각적, 바로 시상이 옮겨간다, 전이 되었다 라고 해서 이런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요. 이걸 뭐 TMI고요. 어쨌든 안 나왔죠. 이런 거 뭐 안 나왔어요. 자, 그렇죠? 어떤 거 나왔습니까? 바로 여기서는 후각적 심상이 또 나왔었죠. 어느 부분에서 나왔습니까? 여기 안 써지죠? 후각적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나와 있었죠? 자, 맨 마지막에 18행에서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킁킁킁킁 그죠? 자, 고목의 상처를 어떻게 후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목의 상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상처를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에요.
두 번째, 상태가 더 꽃이다 에서는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속에는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법을 사용했다. 아, 맞죠?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죠? 바로 역설법이 되겠죠. 이렇게 안 써지는 거지, 글씨가. 역설법이 되겠죠. 역설법 어디에 드러나 있었죠? 역설법 바로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이라는 마지막 19행의 표현에서 드러나 있었죠. 그리고 그게 핵심이라고 했었죠. 진리는 뭐였죠?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그냥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세 번째, 상처가 더 꽃이다 에서는 고목의 상처는 사람에 따라 같게 느껴질 것이다 아니었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이게 X가 되겠죠. 자, 어떻게 했지? 상처가 깊은 사람에게는 훈장처럼 느껴진다고 했죠. 그리고 상처가 계속 생기는 애들에게는 부적처럼 느껴진다고 했었죠. 나도 이겨낼 수 있어. 치유할 수 있는 부적처럼 느껴진다 라고 했었죠. 어쨌든 상처가 깊은 사람에게는 또 상처가 도지는 이들에게는 훈장이나 부적처럼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거겠죠. 자, 같은 건 아니다. 자, 상태가 더 꽃이다. 그래서 외적으로만 beautiful 한 것은 바로 뭐라고? 어린 매화나무이다. 맞는 게 되겠죠. 내적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건 뭐라고? 400년 된 고목이 되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상태가 더 꽃이다. 에서는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눈에 보이죠? 어떻게 표현했죠? 거북이의 거친 모습을 어떤 심상? 바로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 상세가 더 꽃이다 해서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져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어떤 심상이 드러나 있다? 바로 이제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상처가 더 꽃이다 해서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킁킁킁킁. 자, 거기서는 무슨 심상이 드러나 있다? 바로 냄새를 맡는 거니까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단어에 대한 뜻을 본 거예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자, 부스럼이나 상처 따위에서 흐르는 물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 얘기했죠? 상처가 생기고 그 위에 딱지가 않겠죠? 그 가운데 생기는 그 찐득찐득한 그거 뭐라고 했죠? 진물이라고 했었죠? 진물이 되겠네요. 자, 여러 해 자라서 더 크지 않을 정도로 순화된 나무를 뭐라고 했지? 굉장히 오랫동안 자란 나무, 바로 고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양이나 상태가 매우 거칠고 험하다. 바로 그게 뭐였죠? 험상궂다라는 표현이었죠. 고목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험상궂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고목이 어때요? 진물이 나와도 진물 속에 또 개미가 달라붙어도 아파도 참고 굉장히 의연하고 의젓하게 표현을 하고 있었죠. 잘 견디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지? 넌 사군자 중에 으뜸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고통을 잘 견디고 있어요. 자,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을 의연하고 의젓하다고 표현을 했죠. 자, 뭐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이 없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연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말이나 행동 따위가 굉장히 점잖고 무게가 있구나. 너 참 의젓한데? 자, 그렇죠? 자, 이거 무게가 있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의젓하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상처가 더 꽃이다. 예,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노새 두 마리 첫 번째 문제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요 여기에 페이지를 적어놨어요. 32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이제 같이 점검을 해보면서 문제도 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처음에 자 다음 중 맞는 말은 O에 틀린 말은 X에 표시하시오. 발음이 안 되네요. 첫 번째, 노새 두 마리의 서술자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인 나이면서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볼까요? 띠롱. 자, 아니죠. X예요. 자, 왜 그러냐? 서술자는요, 작품 속의 인물인 나가 맞죠? 왜냐면 안에 나라는 게 나오잖아요. 작품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 속에 이제 나라고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면 1인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안 써지네. 자, 1인칭이라고 알 수가 있고 작품 속에 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거기는 3인칭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1인칭이고요. 그리고 시점은 1인칭 맞지? 나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나는 주인공, 내 이야기를 내 내면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여기서는 누가 초점이 된 거였습니까? 주인공은 나지만 누구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나 혼자 얘기할 수 있죠. 자, 아버지하고요. 노새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지. 주인공 시점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볼게요. 노새 두 마리에서 가파른 골목길은 인물이 처한 힘들고 가난한 삶을 상징하며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성격을 암시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동그라미 맞죠? 자, 보시면 거기에 나오죠. 그 골목은 참으로 가팔랐다. 맨 처음 장면에서 우리가 32페이지를 보면은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하는 장면에서 나오게 되죠. 자, 골목은 어떻게 나온 거였지? 구동네에서 새동네로 가는데 그 골목이 굉장히 가팔랐다라고 표현을 했죠. 구동네는 가난한 곳이었고요. 새동네는 부자 동네였어요. 자, 이렇게 암시하는 것도 있겠지. 가난한 곳에서 부자 동네로 가는 길이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상당히 힘들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가팔랐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완만하지가 않잖아. 너무 힘들어요. 올라가기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된 사건 뭐 있었지? 가장 빅 이벤트 노새가 도망갔죠. 노새 가출 런어웨이 그죠? 자, 노새가 도망가는 그런 사건의 성격을 암시한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결국에 도망가고 말 것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노새 두 마리에서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렸다. 서로 잘 어울렸다는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까? 원래 이제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고요. 그날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연탄 배달도 잘 안 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화주택이 생기고 슬래브집이 생기면서 이제 부자 동네가 나타나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두 마을이 서로 잘 어울렸냐, 잘 안 어울렸냐, 우리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5페이지에 여러분들 교과서를 펼치시면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긴 했어도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법이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이제 서로 빈부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잘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은 빈부격차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어때? 또한 구동네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새동네 사람들의 개인적인 태도 때문이기도 했죠. 뭐라고 했니? 너는 나, 나는 나 라는 식으로 새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음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서로 안 어울렸다는 거야. 서로 이제 빈부격차가 있고 나는 부자인데? 너는 가난한데? 서로 안 맞잖아. 우리에게 안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어울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35페이지의 표현에서 알 수가 있어요. 4번을 볼게요. 노새 두 마리에서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보였으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었죠. 노새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이게 됐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어떻게 했지? 구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늘 보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골목에 오줌을 싼다고 못마땅하게 여겼었죠. 자기네들은 어쩐다 그랬어? 자기네들은 똥이 든 요강을 어디다 버렸지? 수채구멍에다가 버린다고 했잖아.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서 노새가 오줌 좀 싼다고 해가지고 아마 하필이면 여기서 싸. 저 지린네. 말을 부리려면 오줌통이라도 갖고 다니는 일이지 이게 뭐야? 동네가 공동명소인가? 하면서 노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늘 보던 존재이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누구가? 바로 구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동네 사람들과 새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새동네 사람들은 어땠지? 노새라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예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연탄 배달은 당연히 어때요? 트럭을 가지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도 무슨 말이 이런 걸 끌어? 이 노새가 이런 걸 끌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새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기 때문에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여러분들 좀 저를 이렇게 봐주세요. 미소를 머금고 부드러운 눈길 노새 바라보듯이 새동네 사람들이. 자,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로 여기고 있죠. 신기하다. 이렇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동네 사람들은 늘 보던 게 아니고 아주 낯선 동물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아주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적으시오. 자, 노새 두 마리, 즉 페이지 한정이 났죠?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에서 1970년대임을 나타내는 소재를 모두 적어보시오. 자, 노새 두 마리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였죠?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시기가 바로 이제 산업화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고도로 아주 압축된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어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한각의 기적이라고도 불렀고,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놀라운 속도로 빠른 성장을 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급격한 성장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갑자기 뭐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뭔가 갑자기 엄청난 성장을 해. 그러면 반드시 그에 따른 부조화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을 한 거니까. 그래서 도시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이제 뭐 시골 같은 농어촌 같은 지역은 사람이 많이 빠져나왔겠지. 도시에서 일해야 되니까. 그죠? 한편 또 도시는 도시대로 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 그리고 주택 문제, 뭐 교통 문제, 뭐 치안 문제 등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온 또 그런 사람들, 농어촌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능력에 맞지 못하는 직업을 구해가지고 또 생계를 그렇게 꾸리면서 계층 간의 격차가 점점 일어나게 됐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많이 발생하게 됐었다고 했죠. 그때 1970년대의 배경을 나타내는 게 이제 여기 소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어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1970년대라는 시대를 알 수가 있겠구나라는 찾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문제 답을 볼게요. 자, 보시면 5번 뭡니까? 마차, 연탄, 새끼줄, 문화주택, 슬래브집, 판잣집, 노새마차, 환타, 미린다, 버머스트 아이스크림, 슈샤인 보이 등이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건 TMI지만 또 애들이 물어본다고요. 뭐냐? 연탄 뭐 지금 있잖아요. 슬래브집 지금 있잖아요. 환타하고 미린다 이런 거 지금 있잖아요. 근데 무슨 1970년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자, 지금은요. 판타나 미린다, 뭐 버머스트 아이스크림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 설명하면서 이건 설명하면서 사진은 다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판타나 미린다 뭐 이런 거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음료수죠. 대중적인 음식이잖아요. 하지만 1970년대에는 어땠다고? 이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지. 아하, 1970년대에서는 판타나 미린다 뭐 이런 것들이 빈부격차, 1970년대 빈부격차라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1970년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다 없다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그런 모습을, 그 시대의 빈부격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이거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새 두 마리에서 문화주택이 들어서면서 바뀐 변화를 모두 적어보시오. 자, 이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페이지, 여러분들 교과서 33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답을 한번 볼까요? 자, 답을 보시면 여기 있죠? 자, 아버지는 어땠지? 연탄 배달 주문이 늘어나게 됐었죠. 연탄 배달 주문이 늘어나서 딴 동네까지 배달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됐어요. 사실은 어때? 연탄 배달을 변두리 우리 동네에서만 했을 때는 사람들이 연탄을 배달을 얼마 안 시켜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껏 해야 2장, 3장 정도밖에 안 샀어. 그러니까 안 팔려. 돈이 안 돼. 그래서 아버지 짜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은 벌어야 되니까 다른 동네까지 배달을 많이 갔었죠. 자, 그런데 어때? 동네에 이런 뭐 문화주택 이러면서 부자들이 들어서면서 연탄을 많이 사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연탄 배달 주문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멀리까지 배달을 굳이 많이 자주 안 가도 되는 거였다라는 거였죠. 이제 그런 장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구멍가게 주인들은 어땠냐? 이제 구멍가게에 있었던 주인들은 자, 새롭게 그 전에는 뭐였지? 뭐 가게의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고 안 팔렸다는 얘기였겠죠. 그리고 뭐 소주병만 육실하게 엄청 많았는데 그 병들 사이에 갑자기 고급 음료수인 환타, 미린다 음료수,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했죠. 그리고 막 사과 같은 거 파는 사과 안 팔려갖고 막 주름이 쫙쫙 갈렸다고 그랬잖아. 안 팔려요. 안 팔렸는데 갑자기 이제 귤 상자를 팔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귤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과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유 배달부 같은 경우도 나타나게 됐었죠. 우유 배달부 그 전에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안 왔어. 우유 배달. 누가 시켜? 돈 없어 죽겠는데요. 그죠? 자, 그런데 아침마다 골목으로 들어오는 거야. 굉장히 우아해졌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 배달부는 어쨌다는 거야. 그 전에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골목 안을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팔리니까 신문을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신문도 보고 그러는 거지. 먹고 살기가 바빠지고 뭔 신문입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슈, 샤인, 보이. 얘기했죠? 슈. 여러분, 신발이죠. 샤인, 반짝반짝 하는 보이예요. 그러니까 누구지? 구두닦기죠. 구두닦기가 새벽부터 방문을 해서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무슨 구두를 닦고 다녀. 돈 없어 죽겠는데.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부자 동네로 바뀌면서 부자들이 오면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됐었다. 그리고 청소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어떤 하고 있었지? 청소부들은 저 이제 아래 길에다가 차를 대놓고 올 테면 와. 버리려면 버려. 아니면 말아.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요 안에까지 들어와서 쓰레기를 퍼가게 됐었죠. 이렇게 대우가 달라졌다라는 장면이 거기 이제 페이지 33페이지 교과서를 펼치시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니? 노새 두 마리에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어떤 구성이 나타났다.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게 정상적이죠. 이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어요. 자, 순행적 구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요. 현재에서 갑자기 과거로 점핑, 역주행한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자,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교과서 3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2 years ago 하고 과거 해상 장면이 나오죠. 갑자기 이제 노새가 우리 집에 왔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38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로 쭉 올라가면 노새가 갑자기 달아나는 건 어저께 일이었다. yesterday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구성이 나타나 있구나. 그게 이 소설의 특징이구나. 뭐라고?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 있구나. 자, 밑에는 여러분들 단어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자, 볼게요.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특권의식, 그리고 뒷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뭐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지고 있는 거. 바로 뭐죠? 바로 텃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니은, 텃세가 들어가겠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어디 나와 있냐면 교과서 37페이지에 보면은 선생님 이제 텃세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새 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은근히 자기들끼리 놀다가도 우리가 내려가면 하나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 은따 시켰다 이제 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주인공인 나는 아버지가 노새를 끄는 마차에 대해서 연탄을 배달하고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내는 것을 보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이제 나의 태도를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자 라는 얘기겠죠? 여기였죠? 갑자기 무슨 소리 얘기? 자, 노새가 끄는 마차에 연탄을 실어서 배달하는 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아버지가 척척 찾아내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한데 하고 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주인공 나의 태도를 알 수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페이지 39페이지를 보시면 교과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인공의 삶의 공간이며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은 어디일까요? 선생님이 사는 곳 어디일까요? 바로 이제 변두리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빈부격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동네와 새동네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라는 주인공은 어디에 속해 있었다? 바로 구동네, 즉 변두리에 속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변두리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빈부격차의 이런 모습, 1970년대 이런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 있는 애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페이지 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가파른 골목길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가파른 골목길 겁나 힘들어. 그죠? 못 올라가고 막 끙끙끙끙 대고 있을 때 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 않은 것을 볼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 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올라가기 너무 힘든데 아무도 안 도와줘. 이런 걸 봤을 때 1970년대에 어떤 모습을 할 수 있다? 바로 인정이 메말라 있구나. 사람들이 서로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디에 나와 있냐? 페이지 39페이지를 보시면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새 두 마리 두 번째 문제를 같이 봅시다. 페이지는요, 40에서 47페이지까지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그중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역시 OX 문제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꼬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막 꼬고 막 정신없이 막 몇지 선다형 막 이렇게 하면 오지 선다형, 사지 선다형 하면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아무도 안 풀기 때문에 그냥 OX 뭐 가로치기, 넣기 이렇게 쉽게 그냥 문제를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맞는 거.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연탄 배달 마차가 언덕에서 넘어지면서 노새가 안녕 가게 된 것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게 되겠죠. 가장 큰 사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새가 달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인한 아버지의 심리는 어땠지? 너무 신났어요. 놀라고 아하! 홀가분해. 잘 갔구나. 자, 그리고 걱정스러워. 어떡하지? 자, 이거 봐도 맞을까? 아닐까? 홀가분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X가 되겠네요. 아버지의 심리 상태는 어때? 굉장히 놀랐죠. 아니, 노새야! 그리고 안타까워. 우리는 망했구나.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우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굉장하죠? 선생님의 이 감정 변화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세 번째. 노새가 달아났을 때 사람들은 노새를 찾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까? 도와줬어요. 어땠어요? 노새가 도망갔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필사적으로 노새를 잡으려고 쫓아갔지만 사람들은 노새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한마디씩 말만 했죠. 왜 그래? 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야, 말이 도망갔나 봐. 야, 무슨 말이? 야, 저기 뛰어가지 않아? 야, 그렇구나. 말이 뛰어가는구나. 야, 별꼴이야. 말말차가 지금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만 하지. 웅성대기만 하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나요? 도와주지는 않았었죠.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 페이지 42페이지 모습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새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다. 자, 아버지의 성격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잘 나타나 있죠. 아버지의 성격에 대해서.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그 소설 전체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이제 굳이 좀 잘 나타난 부분을 찾자면 이제 40페이지, 47페이지 내용 말고 어디에 있냐면 이제 38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38페이지에서 아버지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새 데려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어떤 말이 없이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서 우선 솔지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노새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말수가 적고 과묵하구나 라는 것이 좀 잘 드러나 있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보면 아버지가 전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말이 많지 않고 화를 잘 내지 않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은근히 이제 요새 마차를 계속 고집하는 걸 봤을 때 좀 고집이 좀 세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소설 전체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노새 두 마리에서 주인공 나의 특징에 대해서 모두 적어보시오. 한 5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이거는 다 정리를 해줬었어요. 수업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이미 이제 머릿속에서 안녕 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는 의미에서 문제를 냈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선생님이 정리를 다 해놨죠? 순박한 어린아이, 굉장히 약간 순진한 면이 있었죠. 이게 노새가 도망갔을 때 이제 아버지가 절망에 빠졌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사실 이제 어른이고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노새가 도망가면 우리 집의 생계가 어떻게 되지? 라는 걱정 때문에 굉장히 절망감에 빠져 있었죠. 자, 근데 그거 보고 이제 나는 굉장히 순진하니까 뭐라고 했니? 아버지가 노새한테 정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정이 들어서 더 슬퍼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몇몇 가지의 구절을 봤을 때 굉장히 애가 순진하구나. 좀 어린아이다운 구석이 있구나. 나라는 주인공이. 자, 그리고 외모는 굉장히 새카만 몰골을 하고 있었죠? 왜? 연탄 배달을 했기 때문에 새카맸다. 하고 막 까마귀 새끼 말하는 뭐 그런 별명도 있었고요. 얘가 사는 곳은 어디였지? 구동네였죠? 그리고 이제 얘가 새동네 아이들 좋아했니?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예외가 있었죠. but 예외가 있었어요. 노새를 좋아할 때만은 예외. 우리 노새를 좋아할 때만은 새동네 아이들 그래? 이렇게 하고 약간 으쓱하고 우쭐하고 약간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내가 이제 노새를 가지고 연탄 배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어 성격이. 그래서 노새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때문에 다시 한번 얘가 이런 성격이었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보자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노새를 찾을 때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장면은 어디에 나와 있냐? 페이지 44페이지를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44페이지에서 뭐 노새가 도망갔죠? 그래서 막 찾으면서, 봤는데 거기 자동차들이 막 지나가고 있었잖아. 그래서 밤이 되었을 때 나는 근데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드디어 얘가 정신이 나가버린 건가요? 아니죠? 드디어 얘가 이제 뭐 뭔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건가요?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그만큼 내 마음이 절박하다. 내가 노새를 찾아야 된다는 내 마음이 절박하다. 그러니까 모든 뛰어다니는 것들이 다 노새로 보이는 지경이다. 정신 나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관심이 온통 노새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된 거였죠. 그래서 답을 정리해보면 나의 관심이 온통 노새에게 가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46페이지 교과서에서 연탄과 관련 있는 표현을 모두 적어보시오. 자, 연탄, 배달 누가 했죠? 내가 했죠? 아버지가 했죠? 노새가 했죠? 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지? 구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니? 새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니? 바로 구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빈부격차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중에서도 연탄, 검은색, 이런 것들이 의미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연탄과 관련된 표현을 한번 적어보라 라고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페이지 46페이지를 보시면 다 잘 나타나 있어요. 다 정리했어요. 자, 26페이지 어떻게? 시커먼 엉덩이, 까마귀 새끼, 시커먼 몰골, 깜장 구두, 깜정투성이, 콧물조차도 까맸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연탄 배달로 인해서 이제 새까맣게 변한 그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검정색이 주는 의미 같은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8번에서 47페이지에서 1970년대 삶을 알 수 있는 소재를 모두 적어보시오. 이제 페이지를 한정해놨죠. 47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봐라. 역시 1970년대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 뭡니까? 통행 금지. 12시가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집에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잡혀가지롱. 여러분들은 다 잡혀가겠는데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부 있었죠. 요즘에는 이제 마부가 이렇게 뭐 이벤트 하거나 뭐 제주도에서 여행 가거나 뭐 이럴 때 하는 거지. 평상시에 누가 하진 않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배달하고 이랬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말마차라든지 이제 소달구지라든지 얘기했었죠. 이제 뭐 소달구지 소가 끄는 수레 같은 거. 그리고 3륜차 선생님이 사진 다 보여줬죠. 이제 바퀴가 3개였던 자동차 뭐 그런 것들이 1970년대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소재였구나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볼까요? 역시 단어를 잘 넣어보자. 이제 이게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구절에다가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구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한번 쫙 나열을 했었죠. 우리가 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 46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구동네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내가 까마귀 새끼라고 놀림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뭐 지네들은 뭐 별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지네들 아버지는 뭐 별건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딱 나온 부분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연탄 배달부라든지 이제 나의 아버지는 연탄 배달부였고요. 자, 뻥튀기 장수는 누구였지? 연기린의 아버지였죠. 자, 그리고 번데기 장수 누구였지? 종다린의 형님이었죠. 자, 시장 경비원 누구였어? 순철이네 아버지였죠. 그리고 포장마차 장사 누구였죠? 그리고 기다린의 아버지가 하셨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동네 사람들이 다 어땠다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직업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여서 일부러 이렇게 나열을 했었죠. 그래서 뭐 아버지가 여기 연기리한테는 그래서 별명이 뭐였지? 뻥이었죠. 뻥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종다리는 어땠어? 뻔이었죠. 뻔. 그러니까 뻥과 뻔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다. 그리고 나는 연탄 배달을 했기 때문에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노새가 자라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노새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씩 말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에게 어떤 모습 이거 계속 나오지? 왜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땠다고? 남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태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억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관심이 없었다라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찾으면 뭐 다 나와 있어요. 43페이지의 모습을 봐도 나와 있죠? 43페이지의 모습을 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지? 그리고 또 뭐 어디에 또 나와 있니? 또 45페이지를 봐도 역시 노새가 도망가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냉정한 모습을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리고 볼게요. 달아난 노새의 외양모사를, 그러니까 노새가 달아났을 때, 이제 노새의 모습을 두 귀가 쫑긋하고, 그리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그리고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서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리 노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했을 때 잃어버렸는데, 우리 노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는 멋있게 표현을 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예쁘게 표현을 하잖아. 다른 애가 봤을 때는 그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럴까? 애정이 있기 때문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예쁘고 멋있게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노새가 뭐 그렇게 예쁘지 않았죠. 선생님 사진 보여줬죠. 그냥 그랬죠. 노새예요, 그냥. 자, 그런데 얘는 굉장히 예쁘고 깜찍하고 귀엽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 예쁘다고 표현하잖아. 이런 걸 봤을 때 노새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 선생님이 이제 한정을 해놨죠. 47페이지에서 3년차가 있다고 했죠. 3년차 그림 다 보여줬어요. 3년차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3년차가 등장을 하니까 연탄 배달이 이제 위협을 느낄만 하지. 이제 이게 차가 더 낫잖아. 자,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지?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뭐해?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어요. 뭐라고 했지? 아버지가 노새 배달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긍심, 이런 것들, 긍정적인 면 하나 가지고 있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지? 시대 변화에 계속 적응하지 못하고 개인이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좀 뒤처진 인물로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억지, 그런 것들을 부리고 있다.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것 같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 걸 뭐라고 했다? 오기라고 표현을 했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두 번째 내용 되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새 두 마리 세 번째 이제 마무리 되겠네요. 48페이지에서 59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선생님이 넣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아버지와 손을 잡고 동물원에 들어가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었다. 아버지와 굉장히 사이가 좋았구나. 아버지와 격의가 없었구나. 그리고 동물원 같은데 난 늘 가던 곳이었지. 라는 거였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난 동물원에 자주 가는 애가 아니었어요. 동물원이라. 왜냐면 난 먹고 살기가 바쁘잖아. 근데 뭐 동물원을 가서 여유 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나는 먹고 살기가 바빴기 때문에 동물원 같은 데는 막 자주 가고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조물애기들과 잠깐 가본 적이었지. 그런데 내가 아버지하고 친했었니 그동안 다정다감하고 막 손잡고 막 요런 느낌 아니야. 아버지하고 막 그런 다정한 이런 느낌 아니었어. 그 당시에는 또 1970년대는 가부장적인 또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어렵고 약간 그런 존재였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아버지하고 내가 손을 잡고 아버지 아버지 야 그리고 동물원에 딱 갔다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52페이지를 여러분들 교과서를 펼치게 되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내가 손을 잡고 걷는 것은 약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네요.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아버지와 노새를 찾기 위해서 점심때부터 해질 무렵까지 돌아다녔다. 점심때부터 늦지막히 나왔네. 점심때부터 돌아다녔습니까? 아버지하고? 그렇지 않았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아직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른 새벽부터 이동을 했다 하고 이제 51페이지부터 이제 쭉 나와 있어요. 51페이지부터 선생님이 정리해줬었죠. 시간적인 그 경과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하고 선생님이 이제 세모로 표시를 쫙 같이 해줬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언제부터 이른 새벽부터 또 점심때쯤 해가 질 무렵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세모로 아마 표시를 다 해놨을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 노새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아버지가 동물원에서 발을 멈춘 것은 뭐죠? 왜 이렇게 썼죠? 아, 선생님도 정신이 없었네요. 이거 만들면서. 그냥 뭐, 여러분들 이거 뭐, 알겠죠? 뭔 말인지는. 왜 이렇게 했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선생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건 아시겠죠? 제가 발을 멈추고 이거 빼버려요. 이거 발을 멈추고 발을 몇 번 멈추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이제 잠시 발을 멈춘 것은 어디였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제 페이지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아버지가 이제 동물원 들어갔을 때 이제 54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서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성격이다. 이제 나의 주인공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었습니까? 긍정적이었죠. 얘가 성격이. 이제 이거는 이제 책 전체, 소설 전체에 다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해놨는데, 아이들이 이제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도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요. 너네 아버지는 뭐 별건가? 뭐 이랬죠. 자, 그래서 46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얘가 긍정적이구나 알 수가 있고, 또 아버지가 내가 노새가 될 거야. 뭐 이랬죠. 아버지가 나의 결심!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해서 굉장히 아버지가 이제 기운을 차렸잖아. 이제 노새를 잃어버린 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운을 차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었죠.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애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성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꿈속에서 언급한 노새, 이제 갑자기 꿈속 얘기로 드러나죠. 선생님이 그 문제를 막 다 섞어놨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쭈르륵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문제를 너무 쉽게 풀 것 같아서 어쨌든 페이지는 한정해 놓고 이제 그 안에서 막 섞었죠. 어쨌든 이제 꿈속에서 우리 그 노새를 생각한 거 있었죠. 꿈속에서 언급한 노새를 이제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을 모두 적어보시오. 그러니까 노새를 힘들게 했던 대상들을 적어보시오. 그 노새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도망가는, 자유롭게 안녕 하고 있는 모습이 그 꿈속에 나타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40 몇 페이지에 나와 있었니? 그런 것들은 49페이지에 나와 있었죠. 그 선생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 노새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모로 잘 표시를 해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보시면 연탄 짐이라든지 가파른 길이라든지 채찍질 그리고 앞길을 막는 사람이 그 내용에 해당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가 있냐.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라고 했던 아버지의 대사. 여기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적어보세요. 아버지가 나 이제부터 동물이 될 거야. 나는 이제부터 여물을 먹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이니까 나는 이제부터 인간 안 할 거야. 그런 거 아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대사이냐? 아버지가 이제 내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짐을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이제 54페이지부터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어떻게 하느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었고, 노새가 없어졌으니까 또 노새가 하는 역할까지 내가 다 맡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노새가 우리 집에서 하던 역할이 뭐였지? 연탄을 배달하는 거였죠. 연탄을 배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였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었잖아요. 돈을 벌어다 줬으니까. 근데 이제 그 노새가 가출했죠. 노새 가출. 자, 그러니까 그 노새가 하던 역할을 누가 하겠다고? 아버지가 하겠다고. 내가 이제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이 바로 그 대사에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물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원래 7번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죠? 아니, 이럴 수가. 선생님 이거 문제 만들 때 문제만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었고, 사실은 뭐 다른 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학교 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문제 짬짬이 만들고 이러니까 없어져 버렸네요, 질문이. 자, 그래서 7번 문제 답을 같이 보시면 답은 있으니까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아마 선생님이 그거 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노새하고 대조되는 그 거를 찾고, 대조가 되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들. 노새하고 대조되는 게 뭐였지?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였죠. 그런 거는 이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었죠. 이제 반대로 노새는 어떤 의미였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가버렸지? 자, 그래서 노새는 반대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 요거랑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하고 이제 대비했을 때 요런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새의 두 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말해봐라. 노새 두 마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또 질문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제 문제가 분명히 했는데 정말 알 수가 없네. 어쨌든 뭐 노새 두 마리는 각각 뭐라고? 진짜 노새, 우리 집 노새하고 플러스 또 하나의 노새는 누구였지? 바로 이제 아버지였죠. 노새의 역할을 대신하겠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하겠다. 생계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했던 이제 아버지도 노새의 역할이 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이제 볼게요. 자, 노새가 이제 꿈에서 이동한 경로를 우리 한번 보자.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만 선생님이 빈칸을 만들어 놨고 나머지는 막 외워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 이런 걸 뭘 외웁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노새가 조금 좁은 공간에서 점점 넓은 공간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어때? 점점점 자유를 찾게 된 거죠. 점점 넓은 공간으로 이제 우리가 뛰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점점 얘가 자유를 향해서 이제 떠나가게 됐구나. 더 넓은 곳으로 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의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건 뭐였지? 맨 마지막이 이제 골목 좁은 곳에서부터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고속도로가 좀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고속도로는 이제 자유 같은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구나.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르게 하는 통로, 최종 목적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노새가 이제 꿈속에서 자유를 향해서 도망치는 모습, 이런 걸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새가 이제 자유를 향해서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라고 이제 나라는 주인공이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자유를 향해서 가고 싶잖아.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지만 안 하고 싶죠. 꿈속으로 계속 도망치고 있잖아. 나는 시험 보지 않는다. 내일은 안 볼 거야. 안녕. 막 이런 거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노새와 닮은 아버지의 면모를 깨닫고 아버지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는 공간을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갔다가 아버지가 얼룩말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얼룩말은 뭐랑 비슷했니? 얼룩말은 바로 노새하고 비슷하게 됐죠. 노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였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노새를 보고 있다. 아버지 노새, 얼룩말은 노새랑 닮았는데 노새, 아버지, 노새 하다. 아하! 아버지가 노새랑 얼굴이 닮았잖아.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죠?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하는 역할이 노새랑 같았잖아요. 하는 이제 두 가지의 감정을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공간이 어디였죠? 바로 이제 동물원이라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이 공간이 주는 의미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노새를 잃은 상실감을 떨쳐내고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 자, 여러분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공간. 바로 뭐였지? 바로 대포집이었죠. 대포집 가장 엄청 큰 잔에다가 어쩐다고 했지? 소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술을 담아가지고 파는 집. 대포처럼 큰 잔에다가 이제 술을 담아서 파는 집. 여기서 아버지가 그래, 난 결심해서 난 노새가 될 거야. I am 노새. 막 이렇게 있었죠. 이제 그 공간이 바로 대포집이라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중요하겠지. 10번하고 11번.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주는 의미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의 내용에서 3년차로서 위협을 느끼면서 이게 막 여기 또 섞였구나. 앞에 거랑 이거 했죠. 이거 앞에다 했는데 자 그래서 아버지 뭐 여기서 이거 있죠. 이걸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아까 7번을 선생님이 새로 집어넣었는데 이게 편집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이구나. 에헤이. 자, 이 강의를 들었으면 아시겠죠? 에헤이. 이렇게 뭐 은근슬쩍 넘어가는 모습.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얘기했고, 요거 7번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요거 지우시면 되겠죠. 선생님 편집을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할게요. 일을 하면서 같이 문제를 만들면서 하니까 정신이 1도 없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율주행차로 이제 내용 넘어가면 되겠죠? 자율주행차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읽고 토론하고 두 번째 단원에서 자율주행차의 등장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 첫 번째 하고요. 본문 두 번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어요. 페이지는 교과서 80페이지부터 이제 83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자, 역시 OX 문제요. 글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자율주행차 도입과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가진 논리적인 글이다. 자율주행차라는 등장이라는 글은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과 이제 근거를 들었죠. 위험하다. 뭐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해?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긍정적인 면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 해. 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이거 운전을 맡기기 전에 너는 윤리적인 딜레마를 해결해야만 해 하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논리적인 글이에요.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제 어쨌든 설명을 쫙 하고 있으니까 해설적인 성격을 가진 글이다. 그래서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신뢰성을 높였다. 질문을 계속 던지고는 있죠.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그런가요?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미래의 자동차는 엘리베이터의 진화 경로를 따르게 될까? 뭐 이렇게 질문 많이 던지죠. 이 글을 보면.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텃밭 재배처럼 일부 마니아층만 즐기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이 될 것인가? 뭐 이렇게 그럴까? 뭐 이렇게 질문을 진짜 많이 하죠. 자, 질문을 이렇게 많이 던지면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질문을 많이 던진다는 것은 일단 전문가 일단 주의를 많이
끌게 되죠. 주의를 많이 끌게 되죠.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잖아요. 질문을 많이 던지면. 안 궁금해요? 그죠?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면 흥미를 유발한다는 효과가 있죠. 자, 근데 신뢰성은 어때요? 믿을만하다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던진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것은 독자의 흥미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핵심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를 했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X가 되었네요. 이렇게 해설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신뢰도는 믿을만한가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믿을만한가에 관련된 내용은 뭐였지?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믿을만한 자료를 인용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기술혁신의 아이콘인 전기자동차 업체를 성립한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끌어다 왔다라는 거에서는 이제 신뢰도 믿을만하구나.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WHO라는 믿을만한 곳에서 이런 통계를 했는데 라는 곳에서 신뢰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질문을 계속 던졌다는 점에서 신뢰도를 높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답 해설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죠? 세 번째 볼게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말이나 다양한 자료를 인용했다. 맞죠? 방금 다 얘기했죠? 이게 바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말 누구였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기 자동차 업체를 성립한 경영자, 기술 혁신의 아이콘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전문가야. I am 전문가. 그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다. 믿을만 하구나.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 믿을만 하구나. 그렇죠?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인용했는데 믿을 만한 곳에서 가지고 왔죠? 세계보건기구 최근 통계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끌어다 썼다는 거, 그래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였다. 자, 그래서 교통사고의 10%는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다.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나타난다 하고 이제 81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나타나 있었죠. 교통사고가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하지만 교통사고의 90%는 누구의 실수? 운전자의 실수 때문이었고 그 나머지 도로에 약간 문제가 있거나 기계장치에 약간 문제가 있거나 해서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퍼센트 10%는 바로 도로나 기계장치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거기 81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10%가 아니라 몇 퍼센트가 아닌 90%가 바로 운전자의 실수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차가 훨씬 더 안전하다. 라고 이제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건 X가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사고의 10%는 도로나 기계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었다. 90%가 바로 사람 운전자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 자, 그럼 본문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발생한 문제하고 문제 해결 방법 우리 잘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페이지 80페이지에 페이지 다 적어놨어요. 선생님 너무 친절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먼저 볼게요. 아이콘이란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 자, 아이콘이란 단어의 뜻을 모르겠다.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그럴 때는 사전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단어 또 몰랐지? 여기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어떤 자동차를 뜻하는 걸까? 이 단어의 뜻을 모르겠어. 자, 어떻게 해결했죠? 자, 단어의 앞뒤를 보고 단어의 뜻을 추론했다. 그래서 앞뒤를 보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차가 바로 자율주행차라는 뜻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리고 또 7번의 문제를 보시면 로봇과 땡땡땡 같은 것이다. 이거는 페이지 87페이지에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될 21세기에 자동차의 진화는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질 것이다. 이거의 문장의 의미, 뜻을 잘 모르겠어. 자, 그거 어떻게 쓰니까 문장의 앞뒤를 보고 우리가 문장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다. 문장의 앞뒤를 보니까 앞에 특히 나와 있었죠. 뭐라고 나와 있으니 헨리 포드가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출시했다. 그것이 바로 20세기 자동차 문명의 세기이자 대중사회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다. 자동차 모델 T가 바로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이것이 바로 20세기에 자동차를 대중화시키는데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 그게 바로 20세기의 가장 큰 큰 변화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어져서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82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나와 있었죠. 그러면서 자동화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된 21세기에는 지난 세기 20세기처럼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 20세기에 큰 변화였으니까 21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자율주행차의 도입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죠. 문장의 의미를 몰랐을 때 앞에 뒤에 내용을 보고 추론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기에 포인트가 뭐겠니? 단어의 앞뒤를 보고 뜻을 추론했다. 문장의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의 의미를 추론했다. 이런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거를 제대로 아는 게 이제 이번 단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단어의 뜻을 바르게 넣어보시죠.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본문 첫 번째하고 본문 두 번째에서 보고 이제 가져다 쓴 거예요.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율주행차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썼습니까?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거기서 효과로, 자, 긍정적인 효과로 뭐가 있었니? 연령이나 신체 어떤 거 제약과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인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장애인도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왜? 거기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 좋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자율주행차의 긍정적인 면이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이런 것들이 좋다 하면서 나와 있었죠.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바로 82페이지 내용에 잘 드러나 있었네요. 자, 자율주행차는 특히나 어느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 선생님이죠. 자, 선생님처럼 올드한 사람이 쓰기에 굉장히 좋다.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눈도 잘 안 보여, 손도 막 떨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운전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율주행차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자율주행차 무슨 광고하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자, 이거 어때요? 이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면 이제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병원과 식당, 상점 등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더라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교과서 페이지 82페이지를 보시면 잘 나타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바로 무엇과 연결시키면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을 시키면 자, 유지비와 세금, 주차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현재 차량 구매와 이용 방식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돈이 조금만 들게 되겠죠. 그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다 잘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었니?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차량 공유 시스템 누구나 다 차를 같이 쓰는 거죠. 차를 같이 쓰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면 내가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유지비 안 들어요. 세금도 안 들어요. 주차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쓰는 돈들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돈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율주행차의 긍정적인 면이다 하면서 이제 83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사용자들이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방금 얘기했죠. 차량 경우 시스템과 연결이 되게 되면은 내가 차를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쓰고 나서 그 차가 차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차를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차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차를 조금 더 잘 많이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이 가져올 뿐 아니라 돈이 절약이 되잖아. 세금 안 내도 되잖아. 주차비 안 내도 되잖아. 유지비 안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자동차의 문화와 경제 구조가 이제 변하게 되겠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꼭 소유해야만 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고 또 그 차량 공유 시스템이랑 연결이 된다면 자동차를 꼭 소유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자동차 문화가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경제 구조도 이제 자동차에 돈을 좀 많이 투자하는 것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겠구나. 가족들이 이제 그렇게 돈을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여기에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지불하지 않는 식으로 이제 경제 구조도 바뀌게 되겠구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여기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내용이 어디에 다 나와 있었습니까? 바로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설명도 다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개발 초기에 뭐를 들어서 바로 엘리베이터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는 진화 경로를 따르게 될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부분이 어디에 있었지? 바로 이제 페이지 81페이지를 보시면 잘 나타나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엘리베이터도 운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운전사가 있어서 몇 층을 가시겠습니까? 4층을 가고요. 삑 누르면 4층에 올려다 주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운전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운전자가 없죠. 당연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들어가서 내가 버튼을 누르고 가는 이 방식이 너무나 당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것처럼 자동차도요. 지금은 운전사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이야. 하지만 이제 앞으로 진화가 되면서 운전사가 없고 자율주행차 운전자 없이 운행이 되는 게 자연스러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야.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화하게 된다는 거야. 마치 뭐처럼 엘리베이터처럼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네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을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자율주행차 첫 번째 문제는 다 풀었고요.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거기 이제 본문 세 번째하고 네 번째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선생님이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다 본 거예요.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교과서 선생님 설명한 거 잘 보고 선생님 필기해줬죠? 잘 보시고 그리고 선생님 문제 지금 줬죠? 여러 가지 줬죠? 그거를 잘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다 잘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본문 세 번째 볼게요. OX 문제예요. 첫 번째,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용자 수용성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자, 사용자 누가 사용한다고요? 자동차를 사용한 사람 누구라고요? 운전자예요. 수용하는 것은 뭐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를요? 자율주행차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사용자 수용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용어의 의미를 잘 알아두라고 선생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겠지? O가 되겠네요. 너무나 쉽네요. 그래서 맞아요. 두 번째, 운전의 결과로 우리는 다급함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딱 봐도 말이 안 되죠. 다급해요. 여러분 운전을 하게 되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겁나 좋거든요. 너무나 좋아요. 자, 이거 뭐라 그랬죠? 다급함은 아니었죠. 바로 뭘 가지고 있다? 몰입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페이지 85페이지 교과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운전의 결과로 몰입감과 성취감, 카트라이더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볼게요. 운전을 즐기는 이들에게 자율주행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라는 말이다. 운전을 즐기는 사람에게 운전이 너무나 재밌어. 즐거운데 이런 사람에게 자율주행을 하고 그 시간에 컴퓨터에게 그러니까 차량의 운전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넘기고 그 시간에 너는 좀 다른 걸 해 라고 한다면 안 되는데 왜 나 운전 너무나 재밌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율주행차에게 이제 운전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다.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가 되겠네요. 자, 그렇죠. 5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요. 85페이지를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인 읽기는 글을 더 깊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비판적인 읽기 바로 어디에 나와 있었지? 80 거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었니? 86페이지에 86페이지에 마음이가 이제 질문을 던지죠. 여기 일반적으로 땡땡땡이라는 말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걸까? 막 이런 식으로 글쓴이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비판적인 읽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건 뭐야? 글이 나타나 있는 표면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글의 표면이 아니고 깊숙하게 들어가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바로 과연 옳은 건지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 타당한 건지 막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니? 바로 이제 페이지 87페이지에 마음이하고 민재가 마지막에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해 보니까 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한 것 같아 하고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대사에 나와 있어요. 대사에 그렇죠? 87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맞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쓰시오. 역시 문제 있고요.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죠. 정리를 잘 이어서 보는 게 중요하다. 84페이지에 나온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부분에 나타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무엇일까 있었죠. 그러니까 글을 다 읽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글쓴이의 중심 생각, 주제를 모르겠다. 주제를 모르면 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바로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제목을 본 거야. 소제목이랑 플러스 연결되어 있는 문장을 찾았어. 그 문장이 뭐였지? 자, 이 부분에 관련된 84페이지에 잘 드러나 있죠. 형광펜으로 된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잘 보면 돼. 뭐라고 나왔었지? 사용자 수용성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었죠.
자, 그 부분을 같이 봐서요. 이 두 문장을 제목과 문장을 잘 연결해 보면은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문장의 앞뒤를 살펴보는 건 뭐였지? 문장의 뜻을 모를 때였지? 그래서 이 소제목에서 연결된 문장에서 문장의 뜻을 모르겠는 거 있었잖아. 뭐였지? 사용자 수용성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때? 그 문장의 앞뒤를 살펴봐. 아하! 그러니까 사용자 수용성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소제목과 관련된 문장을 찾아 그 문장을 적절하게 연결을 해보면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볼게요. 86페이지. 일반적으로 맘마탓이다 라는 말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걸까? 라고 하면서 이거는 어디 나와 있으니? 페이지 86페이지에 이제 마음이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비판적인 읽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지.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는 통계를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어. 다른 책에서 본 정보하고 비교했었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 일반적으로 그런 게 어딨어. 그건 너무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글에 나타나 있는 오류를 찾았지. 일반적으로 하는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찾든지. 그리고 맞아. 내가 본 뉴스에서는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 그래서 조수석이 좀 더 사고가 많은 거야. 부상률이 높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다른 내가 본 뉴스라는 다른 곳에서 다른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우리가 뭐라 했지? 다른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해결 방식이 있었네요. 자, 그 단어, 이건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스. 자, 처음에 볼게요. 사물의 작동 원리나 구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윤리적인 딜레마의 상황에서 좀 더 윤리적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컴퓨터에게 메커니즘을 처음에 집어넣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하지만 컴퓨터는 다르다 하면서 이제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게 작동 원리나 구조를 집어넣는 거 하면서 얘기에 나왔었죠. 그래서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관련된 내용 어디 나왔습니까? 87페이지를 보시면 잘 드러나 있죠. 자, 그리고 윤리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예로, 자, 윤리적인 딜레마 우리 얘기했었죠. 자, 페이지는요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윤리적인 딜레마가 무엇이었습니까?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길이 있는 거죠. 그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쪽을 선택해도 안 좋아, 이쪽을 선택해도 안 좋아, 너무 곤란한데, 이런 걸 우리가 딜레마라고 했었죠. 어느 쪽도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거. 그래서 그 예를 들으면서 뭘 했죠? 터널 문제 사고 실험을 가지고 예를 들었었죠. 사고 실험이 뭐랬지?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실험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는데 좁은 1차선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에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도로 위로 넘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이를 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터널 입구의 암벽에 차를 부딪혀서 아이를 구하는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런 거 한번 얘기했었죠. 그에 관련된 내용의 예시로서 이제 터널 문제 사고 실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문제는 바로 답이 없는 문제. 바로 뭐 있었지? 답이 없던 문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자율주행을 선택하게 된다면 하고 이제 86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율주행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렇다. 자율주행차, 인간형 로봇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중에서도 딜레마 중에서도 바로 윤리적인 딜레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바로 누가 자율주행하는 인간형 로봇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메커니즘을 애초에 인간이 잘 집어넣어야 한다. 그 윤리적으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집어넣는 그 윤리적인 문제, 그게 바로 너네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는 모든 것을 사전에 미리 다 계산하기 때문에 사람 운전자에게는 그 중간에 아주 급박한 순간에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내리더라도 그것을 책임을 묻지를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나왔던 단어였죠.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87페이지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면책이 되었었다. 책임을 면했었던 사람 운전자하고 다르게 자율주행차는 피할 수가 없다. 왜?
사전에 다 미리 프로그램 된 거잖아. 사전에 다 얘기한 대로 네가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전에 미리 메커니즘을 잘 짜야 돼. 윤리적으로 선택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였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자율주행에 관련된 거 내용까지 우리가 전부 다 정리했었네요. 여러분들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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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험 끝나고 우리 밝고 명랑하고 즐겁고 약간 슬픈 모습으로 슬프진 않겠지? 괜찮겠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